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리가 5% 중반에서 9% 사이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5% 중반에 7%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동산도 노얄 자리가 있고 좀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장기적으로 전망을 안 좋게 보이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 가치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면 그것을 그렇지 연장을 안 해주죠. 연장을 안 해주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리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게 금액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약간 의구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은 5년 만기 6.05%를 보이고 있고요.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은 6.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은행 대출은 5.76에서 7.45%를 하고 있어요. 이거 페니맥 5.1에서 5.41, 11월 기준이 이거 구글 자료입니다. 은행은 6.5.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금리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이 5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4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은행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 시 이자 상환 부담과 원금을 손쉽게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고금리 부담과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만기 돌연 대출의 대용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 상업용 채권에 대해 대중이 높은 수준이나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을 촉발시켰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상당히 미국의 연준의 고민일 수도 있다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제스처를 또 보였는데요. 그만큼 시장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금리라는 이런 상업용 채권 부분, 국제 부분에서는 수준을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매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이런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일반 민간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 높아서 이 부분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지금 3. 몇 % 아닙니까? 은행 대출 금리를 볼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2년 만에 6%로 저도 이렇게 대출을 안 받다 보니까 2025년 1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5%, 뭐 은행도 그 정도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 금리는 6%로 상승했고, 저도 대출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러네요. 6%로 상승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 좋지 않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달러를 팔고 나가는 수요가 굉장히 커져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 가치가 좀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통화를 취급 않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은행 11월 기준은 2.5%밖에 안 되는데, 시중 대출 금리는 5년물 금리 상승, 은행채는 상관하지 않고 6%를 넘어섰다. 시장 금리하고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금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은행으로서는 그만큼 돈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달러로 바꿔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볼까요? 원화 환율을 보시면 그래서 달러당 원화값이 1475원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달러 원화값이 1475원이고요. 실견의 외국인이 2.8조 폭탄 매도 이렇게 주라. 이렇게 되면은 수출에는 도움이 됩니다. 수출에는 도움이, 왜냐하면 기존에 수출한 사람들이 달러로 이렇게 결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보다 여기서 10% 정도 이렇게 5% 이익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하는 부분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달러 원화의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이것을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손 떼라고자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이 우리나라 차지하고 있는 수출 비중이 10몇 %인가 그러는데 지금 환율이 1,500원대인데 이거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외국에 이제 이렇게 송금을 해야 될 부분들 교육비로 보내야 된다 이랬을 때는 돈을 엄청 지급해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수입 물가를 수입을 하기 위해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계약한 게 있는데 돈을 지급할 때는 보다 많은 돈을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손실을 보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겠습니다. 자, 이게 대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출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뭐 금융기관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 연차를 살 때는 이렇게 1,506원에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송금 보낼 때는 1,494원에 1,494원 90 1,500원이네요. 송금 받을 때는 1,458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을 살 때는 1,500원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외국에 이제 교육비로 보내거나 물건 대금으로 보내면 보다 많은 돈을 내야 되는 회사 손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으로도. 이런 부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외국에서 많은 것을 사는 나라는 더욱더 그렇겠죠. 저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출산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학령 인구가 엄청 줄어들었고요. 강남 부동산도 앞으로 제일 소비가 많은 곳이에요. 소비가 좀 떨어졌으나 소비가 제일 많은 곳이어도 그래 예전만큼 이게 내려올만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뭡니까 구룡마을 아파트 칠 때 그때가 이제 꼭지점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보동에 대규모 6,000세대 들어가 있고 음마 아파트도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들어가고 2034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2026년, 2055년도인데 이렇게 늦게 할까? 아마 매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 아파트도 좀 꼭지점에 달했지 않나. 용산 쪽도 투자를 조심하라고. 오히려 강북 쪽은 압구정 아파트는 한 평당 1억 6천인데 강남 동호대면 너무 남산타운 전 남산타운 아파트 안 갖고 있어요. 3천만 원대. 나 이거 되게 웃긴다. 입지도 너무 좋은데 쿠팡이 물건 다 갖다 주기 때문에 뭐 백화점 안 가본 지도 오래됐네요. 네. 마트도 안 가본 지도 오래됐고 굳이 뭐 갔다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데 옷도 다 온라인 사는데요. 1인 가구가 40%예요. 그래서 소비 여력이 서로 사람들에게 그렇죠. 요새 다 그 간편식이 많이 나와서 먹을 게 많아서 굳이 식당 가서 먹을 일. 자영업도 지금 이렇게 좀 쇠락 상태고 알리바바라든지 이게 또 이런 중국의 어떤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진출이 내년입니다. 2020년.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도 내수업종들도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타격을 겪을 것이다. 겉으로는 수출이 유지될 수 있지만 안에 내수 시장은 완전히 작살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5년, 10년 또는 이것을 획기적인 어떤 정책 전환이 없는 이상은 내수 시장을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 자영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사람들이 뭘 할 게 없을 거다. 대기업에서도 이제 대출을 꽤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빌리는 데가 많잖아요. 빌리는 데가 부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빌리는 률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현금 비율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삼성조차도 그러합니다. 삼성조차도 현금 비율이 줄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데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D램을 독점을 거의 했지 않습니까? SK 뭐 마이크론 거다 보니 이제 중국 업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보명 반도체 얘가 한 70% 80% 되는데요. 그것은 고가이고 또 고도의 비술을 필요하지 않는 반도체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생산이 들어갔어요.
공장이 이제 완전 완공이 됐고, 그래서 올해 말 정도 아니면 내년 정도 10% 점유율을, 예전에는 0%였어요. 10% 점유율이면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폰 꼴라는 거죠. 자동차도 지금 중국이 3천 몇백만 대 설출하고 있는데 수출 1위로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희 400 몇십만 대 하다가 지금 600 몇십만 대, 700만 대 돌파가 지금, 그래서 중국은 2030년에 1000만 대 돌파를, 그러면 1000만 대 돌파면 저희 현대기아차가 중저가 차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가 차량. 그럼 거기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건을 살 거는 제한돼 있고, 자동차 뭐 여러 대 소유하신 분도 있겠지만 5대 10대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살만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중고차를 갖다가 또 한 달 나온다고 한 달 타고 이렇게 또 이러지는 않거든. 몇 년은 타거든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는데, 인구수가 제한돼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수요가 저게 좀 뒷받침을 못한다 하겠습니다.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동차 그렇게 많이 교체하나요? 그래서 내수시장들, 개인 시장에서도 중국차에 치이게 되면, 중국차가 이제 지금은 아직 미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거 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 1위로 이미 올라섰고 700만 대 정도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3천 몇백만 대 생산해요. 전기차는 전 세계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전기차 수출 생산량, 전기차가 전 세계를 쓸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전기차 생산량이 946만 대인데요. 전년 동기 31%, 31.8%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1월 8월 누적 판매량이 1283만 7천 대입니다. 1위는 BYD 중국 업체입니다. 2위도 중국 업체 지리, 3위는 테슬라입니다. 중국 업체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업체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 중국차의 무서운 약진 때문인데요. 전 세계 자동차, 우리나라 그러면 채권 시장도 이제 얘기했죠. 좀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될 거예요. 현대기아차도 지금 현금 보유율이 높지만 LG그룹조차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LG그룹을 유의하고 SK그룹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 S그룹도 이렇게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SK그룹도 자회사를 이제 정리하고 과도한 어떤 투자 비용,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익이 지금 HBM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미국 시장 외에는 뚜렷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SK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주문이 끊어지거나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SK는 직격탄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그룹과 LG그룹을 좀 조심해서 지켜보시라고 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대그룹들이 상당히 자금난을 겪을 수 있고 시장 금리가 상승이 됐고, 채권 투자도 그러면 조심, 손해를 본다는 거죠. 주식 투자도 손을 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투자는. 그래서 빼고 이렇게 부동산에 노얄 자리, 외국인들이 많이 출몰하고 외국인들이 임대하거나 거주하거나 상업 활동이 많은 곳, 그런 곳을 골라서 투자하시라. 먹자골목, 방어 지역을 투자하시라.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신촌 상권, 홍대 상권, 강남 상권 다 무너져서 상가 투자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네이버 지도를 보시고 활성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는지, 이런 우리나라 자영업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어떤 간편식의 증가로 이렇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맹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가맹점이 이렇게 확대하기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5년 내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맹점들이 빈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 투자를 주의하세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봅시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보시면, 그래서 중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작년에 2024년도에 3,128만 대, 미국이 1,056만 대를 생산했어요. 일본이 823만 대, 인도가 601만 대, 인도도 많이 생산하네요. 독일이 442만 대, 멕시코 400, 멕시코가 진출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업체들이 다른 나라 업체 420만 대, 한국이 412만 대인데 브라질이 255만 대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중국이
올해 7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주요 생산 국가는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량을 볼까요? 중국 자동차 수출량이 700매만,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가 1월부터 10월까지 1위로 올라선 지가 얼마 안 된 작년보다 엄청 많이 이렇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차가 디자인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내구도 이렇게 품질도 괜찮다라는 거죠. 디자인이 멋있던데.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561만 되는 게 15.7% 증가. 전기차 중심으로 나가는 느낌인데 2025년도는 연간 1000만 대 수출이 가능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중국 목표만도였는데요. 그래서 2000 몇 년 안에 그 앞당겨서 1000만 대를 돌파하면 현대기아차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모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자영업도 줄어들고 저출산에 상당히 내수업종이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다. 중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자기네 상품을 갖다 알리바바든 이렇게 중국이 물류업체도 직접 건립을 하고 직접 자기네들이 세워서 직접 배달할지도 몰라요. 중국인 배달업체 중국인이 배달할지도 몰라요. 이게 참 찜찜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거 누가 합니까? 네, 이건 알 수 없어요. 고용하는 건 지는 자기네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중국이 자동차를 많이 수출한 만큼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섬유 산업도 지금 작살났어요. 그래서 섬유 산업, 패션 사업에 서울시에서 패션 산업을 이렇게 동대문에 키운다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밀려갖고 우리나라가 다 중국에 수입하고 있대요. 원재료를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한 뭐 10만 원대 파는 거 6, 7만 원 가지고 거기 2, 3만 원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동대문 쪽에 좀 공제업종이라든지 인쇄업종을 대거 밀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패스트푸드처럼 이렇게 딱 아침에 맡기면 딱 오후에 딱 나와가지고 신상품 이렇게 유니클로처럼 그렇게 해서 패션 쪽으로 가야 된다. 디자인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동대문이 서울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연 커질까? 패션 산업이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석유화학 업종도 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이 이익을 많이 받는데 SK라든지 LG라든지 석유화학 업종들은 좀 다 전전긍긍할 거예요. 건설업체들도 그렇고 중국 건설업체들 앞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어요. 세종시는 중국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아마 건설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국 건설도 전 세계 1위예요. 다 판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빨리 이제 중대재해법 이거 빨리 좀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서울시에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 지하철 테러가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비행기가 떨어졌거나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뭐 대통령이 책임지고 형사 책임지고 물러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회사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신이 아닌 이상은 해외 사업을 하든지 거기서 어떤 사람이 대표를 갈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족보 같은 경우에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꼼짝없이 이게 우리나라 기업체가 손발이 묶이게 되는데요. 중대재해법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빨리 좀 없애주세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규정하는 어떤 업체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맞췄다.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랬으면은 형사처벌이 안 되게끔 의무적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이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중대재해법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는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전년 대비 2024년도에도 585만 9천 대를 수출했다고 그러는데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둔해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수출하는 것 같아요. 10월 달까지가 570만 대. 올해 600만 대를 돌파를 할 것으로 600 몇십만 대 되겠죠. 올해 700만 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좀 줄어들었으나
현대기아차가 400 몇십 단 되면 뭐 내수시장 빼놓고 중국은 내수시장 값하면 3천 몇백만 대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중국 업체가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대개 중국 상품을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유통업체들도 국내 중소기업 싸그리 죽을 것 같은데 겉으로만 탁 유지가 된 채 수출 내수업종은 다 죽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보수적으로 움직여서 현금을 부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좀 비상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이런 비상자금을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비상자금을 그것만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조금씩 도박, 유흥, 쾌락, 섹스 하셔서 돈을 많이 낭비하면 이렇게 볼 데가 없어요. 범죄하셔야 돼요. 범죄. 그러니까 철컹철컹 이렇게 깜빵 들어가십니다. 저 지방까지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하든지 이렇게 깜빵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 자식 교육도 잘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집안 가족들 교육도 잘 시켜서 범죄하지 못하게. 아이고 도박, 유흥, 쾌락, 섹스 하는데 꼴이 뭐 다른 사람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식 투자도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비상자금 마련하고 소비를 줄이세요. 그다음에 그것을 저축을 늘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부터 기술을 뭐 요리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기술 직종으로 좀 들어가시고 우리나라 학원을 한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원을 차려서 뭐 회사 잘린 사람들 뭐 대학 나온 사람들 해가지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교육을 시켜서 기술 업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들도 이제 밀집 상가가 있어서 밀집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데 밀집한 데 들어가가지고 물건 맡겨놓으면 그냥 며칠 안에 딱 신제품 나오는 이런 거면 진짜 짱 좋겠다. LG 같은 데는 이렇게 회사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사내 걸 갖다 그 어떤 신제품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면은 곧바로 그걸 제품화 시켜준대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언제 16년 그 교육을 기다립니까? 대학교까지. 그래서 이렇게 짧은 학원 교육을 2년, 미국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2년, 3년 안에 엄청난 기술직을 양산할 수 있다. 군대에서 대부분 뭐 이렇게 수리 업종 있잖아요. 전기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수도 수리, 뭐 이렇게 타일 수리, 타일 같은 것도 좀 없어지는 추세인데 여기 뭐 이렇게 양변기 가는 거, 뭐 수도꼭지는 수도 수리, 보일러 수리, 수리로 그래서 수리 같은 쪽으로 군대에서는 의무적으로 다 가르쳐서 이거 군대만 갔다 오면 다 수리하던데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네. 군대만 갔다 오면 이렇게 완전히 똑똑해져서 온다고 웬만한 건 뭐 집안일 혼자 다 할 수 있고 기본 미국에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구를 막 집안에 구비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사람들의 그 돈이 조중률이 좀 올라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그래서 홈플러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팡의 등장 때문인데요. 이게 알리바바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알리바바 테무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외 직구로 인해서 유통업체들이 그만큼 뭐 4조 매출인데 그만큼 다른 데를 국내에서 매출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국내 유통업체에서. 그래서 홈플러스가 어려워진 게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의 등장도 쿠팡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로 인해서 중국 업체 2년 3년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중국 상품이 들어오면 쿠팡도 장기적인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 있는 상품 이쪽으로 들어와서 없는 상품. 근데 놀랍게도 알리바바도 해외로 동남아시아 다 진출해 있습니다. 물류까지. 그래서 PB 상품이라든지 중소기업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유치를 해서 수없이 만들어. 올리브영과 같은 데도 이제 처음에 대기업 상품을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개발해서 거기서 상품을 다른데 없는 상품을 구비를 해놨다는 다른데 없는 상품이란 것은 해외 상품 물세
해외로 진출해야지 하죠. 해외로 가맹점형들을 진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직영점 몇 군데 가맹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이 많이 안 들이고 무역 상품을 그쪽에 갖다 놓겠죠. 그래서 기업체도 수많은 PB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할 수도 있어요. 그 상품을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능력이 앞으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다른 게 없는 상품이라는 거죠. 수많은 상품을 수많은 업체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 국민이 어떤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데 납품하기가 쉽거나 그래서 그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쉽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영업만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자영업은 저출산 고령화에서 사람들이 뭐 밥을 저도 간편식 다 있고요. 저도 요리 잘하거든요. 요리 잘하는데 잘 안 해 먹어요. 간편식으로 그냥 먹어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귀찮아서.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서울에만 40%인데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게 식당 같은데도 5년 내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편의점도 꺾였는데 요새 잘 나가던 편의점도 꺾였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을 좀 하시는 게 그래서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것을 사업을 좀 모색해 보세요. 많은 뭐 돈이 들어가서 하면 100%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난데 주식회사 형태로 딱 프로테지를 나누고 하세요. 혼자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게 낫죠. 혼자서 하면 대부분 뭐 알아야지 하죠. 혼자서 허덕이다가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 90% 이상.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다가 잘 되면 노하우 생기면 혼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또 하나 회사 만들고 주식회사가 프로테이지 팔고 나오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하거나 내 비용이 덜 들죠. 그래서 회사 퇴직자들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비상자금 남겨놔라. 도박용 캐릭 섹스하다가 이렇게 골로 가지 마라.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채권 투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자금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에서 사업을 한번 모색하고 회사 다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굴도 여러 개 파놔야죠. 그래서 뭔가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을 기술 업종이 제일 나요. 이게 자본은 덜 들이고 이렇게 수리 업종도 난데요. 그다음에 다 수익이 이런 게 돼. 내 기술로 하는 것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답니다. 기술 업종도 미리 배워볼 회사 다니더라도 미리 배울 필요도 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판매 유통 목록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향후 내수 시장이 5년 내에 되게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홈쇼핑도 상당히 지금 홈쇼핑 상황을 볼까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중국이 홈쇼핑을 살 수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들도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지배적인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2026년부터 대단히 금융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자기네 자금이 딸려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거나 벌써 1,500원대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살 때 1,506원에 사요. 이렇게 수입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러면 더욱더 내수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서는 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유화학 업종도 좀 전전긍긍이에요. 중국 가격 경쟁에 밀려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으로 태광산업 같은 전통적인 강자도 섬유산업에서 지금 마이너스, 그렇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요. 애경산업 부분을 좀 사는 것 같은데 세제 부분을 세제 화장품 부분에 하는 건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네. 돈이 많은 데가 대강산업인데 거기도 지금 우리나라 섬유사업이 정말 위기라. 대강산업을 알짜배기 회사 중에 알짜배기 회사였거든요. 우리 집 뒤편에 있는데 옛날에 동북중학교 다닐 때 그 자리예요. 그 부지를 개발할지도 모르죠. 이제 그거는 개발을 하면 건너편에 CJ 빌딩이 한 8천억 할 걸요. 개발 얘기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본사 어떤 이렇게 인력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다른 데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는 위치도 좋아요. 거기는 사거리여서 땅도 CJ 빌딩보다 조금 땅이 좀 넓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교통 입지가 전체 매출 규모가 이렇게 홈쇼핑 7개 법인이 5조 5,577억 원 기준인데 2023년 기준. 그래서 이것을 2024년 기준에서 홈쇼핑 빅5의 총 매출 5조 1,732, 영업이익은 3,556억 원. TV 방송 매출 감소. 그래서 이게 TV 방송 매출액이 2조 428억 원으로 2012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싸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뭐 바쁘니까 스마트폰 다 끼고 유튜브 보고 이런 상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 그러면 스마트폰에 다른 어떤 중국의 알리테무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옥션이 스마트폰에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쇼핑이 하겠습니까? 가격 비교 때문에 안 사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은 앞으로 상당히 고급 전략을 취해야 할 가능성이 고급스러운 상품을 하고 새로운 상품 많이 발굴해야 될 때 홈쇼핑도 상당히 어려움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TV 시청 시간 감소 추세와 더불어서 TV 방송 매출액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최저치. 영업이익이 2020년 7,443억 원으로 정점 찍고 2021년 6,020억 원, 2022년 5,026억 감소되어서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556억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본 축적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쇼핑이 어떤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외부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나 판매할 때 중국 업체가 진출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물건이 수십만 가지인데 이게 싸게 클릭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해서 이 홈쇼핑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홈쇼핑 업계가 TV 매출 부진에 대응해서 탈TV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 강화 이런 데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출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퇴출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리거나 방송국에 롯데도 한번 새벽 시간 방송을 이렇게 없애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홈쇼핑을 지금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좀 주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현대홈쇼핑의 3분기 매출인데요. 3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163억 원, 전년 동기에서 79.9% 증가한 매출을 2,643억 원, 3.3%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식품 주얼리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다. CJ는 60개 있던 영업이익이 37.5% 증가한 12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매출액은 3,557원 6.5% 성장. 2025년도 좀 반짝했나? 매출액은 3,557억 원 6.5% 성장했다는데 TV 의존도를 좀 낮추고 모바일 중심의 커머스를. 근데 이게 네이버 쇼핑과 옥션 이런 앱이 깔리게 되면 알리테모 이런데 없이 앱이 깔리게 되면 이것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아직 깔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깔리긴 깔렸나? 어쨌든 간에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4.8% 103억 원을 기록했다는데 매출액도 1.6% 2,213억 원.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GS샵이 매출 2,457억 원, 영업이익 116억 원으로 1.4% 37.6%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TV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TV 시청을 잘 안 하죠. TV 시청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3분기에서 온라인, TV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GS샵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게 성출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한국 홈쇼핑 TV 협회에 따라서 7개 사업자의 방송 매출이 2조 6,428억 원인데 2012년 이후로 최저치 TV 매출이 같은 성출 수수료는 1조 9,364억 원, 거의 2조인데요. 매출액 대비 비중 73.3%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모바일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으로 탑재를 해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홈쇼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약간 전망이 저는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